미 상무부가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가 2.4%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은 감소하고 순수출이 늘어나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금융 서비스가 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간 GDP 성장률은 2.8%로 잠정치와 일치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우지수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며 직전 대비 감소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월가에서는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관세 우대 조처를 위해 협상 중이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일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적용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두 국가의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2.4% 상승했습니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었고요. 이렇게 깜짝 개선 지표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끌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질서한 관세 정책에 뉴욕 증시는 피로감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장중 한때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듯 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반도체주들이 급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역시나 하락 마감한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요. 0.53%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S&P 500 지수도 0.33%나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지수 살펴보시면 0.37% 하락하면서 42,30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0.53%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7% 오늘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얼마 전 알리바바 조차이 회장의 AI 거품론 언급에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도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4% 넘게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팔란티어도 역시나 2.37%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라클도 1.37% 하락한 모습이고요. 넷플릭스는 오늘 0.63%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 쪽 살펴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0.25% 상승해주면서 조금은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의료기술 분야는 일라이릴리 오늘도 0.62% 빠지면서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리테일 트레이드 부문에서는 월마트 그리고 코스트코가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M7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M7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현재 엔비디아만 2%대 넘는 하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애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도 1.05% 상승하면서 2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감됐었고요.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올해 미국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 기대주로 꼽히는 이 코어위브 주식을 대거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또 임대하는 AI 스타트업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AI 버블 붕괴 우려에 연일 주가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0.1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지원 클라우드의 과잉 공급으로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철회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0.11%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AI를 활용한 자체 물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관세 부과에 따라 리쇼어링이 확대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또 제품 검색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31일에는 AI 비서 알렉사 플러스가 출시될 예정으로 월 $20 수준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가 1%대 낙폭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0.39%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방침이 앞으로 테슬라에게 호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 5%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조금 이 지수들이 빠지게 되면서 0.39%로 상승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로 테슬라가 승자가 될 수 있으며 적어도 경쟁사보다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4%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건데요.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합니다. 상무부는 잠정치 대비 수입이 하향 조정된 게 확정치 상향의 주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2.4%로 잠정치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 상승률은 작년 4분기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확정치 통계에만 발표되는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4.5%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소폭 상향 조정됐지만 2024년 연간 성장률은 잠정치 발표 때와 동일하게 2.8%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실질 GDI 증가율은 3%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는데요.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인해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온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번 관세 부과는 매우 얌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집권 2기 출범 이후 부과한 세 번째 품목별 관세입니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과 철강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 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 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구리 수입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리는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의 구리 수입 관세는 당초 결정 기한보다 훨씬 앞서 빠르면 몇 주 내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뉴욕 코뱅스 시장에서 구리는 3.1% 급등한 파운드당 5.374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프코 퓨처의 분석가 쉬 완추는 구리 가격이 급등한 것은 25% 관세를 선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관세가 25% 미만에서 결정되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후 런던 금속거래소의 기준 가격은 1.1% 하락한 톤당 14달러를 기록했고 두 계약 간의 격차는 톤당 1,700달러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주요 구리 수출 국가는 지난해 말 기준 칠레와 페루,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등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대미 수출량이 5억 7천만 달러로 이 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구리는 거래가 많은 금속 중 하나로 자동차, 전력망, 군사 장비, 건축 용도 등에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백악관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는 미국 국방부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지만 미국의 재련 능력이 세계 5위에도 못 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구리 채굴량은 약 110만 톤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20% 감소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의 분석가들은 고객 노트에서 미국이 연내 구리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거래 회사인 트라피겨라는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관세 이슈 언제까지 지속되나입니다. 미증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만 미증시는 이 자동차 관세 때문에 다시 시장이 또 출렁였습니다. 사실은 좀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왔거든요. 실제 GDP 확정치도 2.4% 증가했고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개선 지표가 나왔는데도 관세를 이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관세와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고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미증시 출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 특히 M7 기업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감에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도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결국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세에 더 큰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트럼프 임기 내내 관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4월 2일이 우리가 관세가 이제 끝이다. 관세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또 나오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 이 자체로만 하더라도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좀 매도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가 있을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JP 모건에서는 뭐 25% 관세에 대한 부분 고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에는 앞으로 협상용으로 계속해서 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관세라는 키워드 자체가 협상용으로 쓰이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일단은 시장 자체에 굉장히 좀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관세 정책 이후에 트럼프는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기조로 시작되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증시를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향후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얼만큼 큰 수익성을 가져갈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남으로써 부정적인 반응들이 더 많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결국엔 지표보다도 지금 관세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계속 좀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M7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기술주들의 이런 부진들도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양상들은 쉽게 돌파구를 찾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겠네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그래도 좀 상승하면서 조금은 좋은 모습으로 회복을 해주려나 싶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더 빠졌거든요. 이런 이유는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세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100%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결국 테슬라도 이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부품단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다 보면 테슬라도 여기서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고 또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자체를 위축시켜서 자동차 구매 욕구 자체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도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보다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테슬라는 이 부분도 주가를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테슬라는 지금 뭐 상승폭을 많이 줄인 상태로 또 마감을 했고요. GM도 7% 하락했고 포드까지도 4%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25%의 관세가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인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거잖아요. 이 이외에도 좀 예외를 두지 않겠다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뭐 미국에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미국이 이제 이런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 엄청난 수익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을 단행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많은 산업들로 하여금 오히려 산업을 둔화시키고 기업들의 이익을 감소 거기다 소비자들에게 사실 이 자동차 관세도 소비자들에게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뭐 예전에는 멕시코에서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으로 오면 아무래도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리고 그 부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관세가 부과됐을 때 만들어내는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가격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마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미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만 이게 향후 시간이 지나갔을 때 정말 그렇게 될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뭐 목재, 많은 부분들이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4월 2일 이후에는 더 큰 산업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해석들이 물론 좋은 쪽의 해석과 또 나쁜 쪽의 해석 양쪽이 공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향후에 계속해서 좀 노이즈로는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입장과 기업들의 입장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도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이 이미 지금 발표를 했고 뭐 구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목재와 의약품까지도 지금 점점 산업에 대한 관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흔들릴 예정이니까 계속 관망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세 정책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나라들이나 뭐 기업들도 계속해서 지금 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럽,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 맞불 관세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향후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트럼프 일기 때도 맞불 정책을 펼쳤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 쪽으로도 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 AI 쪽의 육성을 위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AI가 무조건 우리나라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예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중국 AI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거품론에 대해서도 반문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좀 더 고립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은 좀 그쪽으로 스탠스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우리가 먼저 좀 투자하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역시 나라와 기업별로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자동차 관세에서 일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도 자동차 관세를 피해갈 수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 쪽도 스탠스가 살짝 바뀐 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면 관세에 있어서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앞으로 향후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입에서도 EU와 혹시 캐나다가 합작해서 보복 관세에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내달 1일과 13일에 두 단계에 걸쳐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예고들을 한 만큼 지금 트럼프 임기가 뒤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더 좀 불거지면서 시장은 또 보복 관세가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복 관세에 대한 카드 또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관세 전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 좀 일본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는 당했으니 좀 더 황당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럽, 캐나다 뭐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보복 관세를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 점도 주의해서 바라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중국이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이 지금 금지됐거든요. 금지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대응으로 엔비디아 제품의 이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밤에는 5% 하락했고요. 간밤에도 1%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지금 기술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신축하고 확장할 때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환경 규제를 끼면서 이런 환경 규제에 부합한 칩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 칩은 그 규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기저에는 우리가 AI 시장의 확장 국면, AI 시장의 발전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야지만
꼭 AI 시장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론들이 있었는데 중국은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H20이 중국 쪽에 흘러가는 게 굉장히 좀 비중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네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중국에서 H20에 대한 칩을 규제를 하면 당연히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빨리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칩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중국 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그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려고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꿨을 때 또 기술적인 문제에서 도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면초가의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국 쪽의 문제만 있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게 서로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또 미국이 블랙리스트 기업들을 또 제재 대상의 기업들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고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있어서 수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양쪽의 서로 싸움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가장 타격을 입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내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선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로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고 엔비디아는 또 최근에 이슈가 여러 가지 나오는 가운데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MS 쪽에서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를 줄일 때 가장 시장에서 타격적으로 보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혼재돼서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는 곧 레거시 반도체 쪽의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이구한신 정책, 중국 쪽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디램 기업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최근에 디램 가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메모리 업체들은 그래도 좀 돌파구가 있지만 HBM이라던가 최신 기술, AI 쪽으로의 편향된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지금 여러 나라와 글로벌적으로 좀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고래등 싸움에 약간 새우등 터지는 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조금 이런 상황, 지지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중국의 내수 경제라든지 레거시 반도체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은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이 관세가 좀 부과가 되면 소비자들이 사실은 좀 타격을 입는다 또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 사실 이렇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 물가가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또 오늘 밤에는 PC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또 이에 대한 영향이 또 다른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그런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의 경제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제학자들은 그나마 굉장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긍정론과 부정론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공존하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 자체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GDP 잠정치가 확정치가 잘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지금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 상태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지갑을 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세에 따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갑을 열고 싶지는 않다라는 심리들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로 굉장히 70% 이상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뭐 지표 상태로 봤을 때는 최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건 향후 미국의 경제를 조금은 우려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또 사실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런 지표들도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밤에 나올 PC 물가 지표도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니만큼 이 점도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4월 2일이고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될 텐데 좀 전망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신다면요. 결국에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일이 관세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팽배한 게 관세 25%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만 우리가 보고 만약에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테슬라도 양쪽을 오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가 자동차 25% 관세 부과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테슬라도 타격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나마 테슬라는 다행이지만 포드, G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할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럼 결국엔 트럼프가 25%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예외 없다. 우리는 이거 변화 없을 것이다. 강하게 밀고 나가긴 했지만 GM과 포드의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25% 관세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게 꼭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산업군에서 여전히 유연성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아마 다음 주에는 다른 것보다도 관세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정말 크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짓누를 것 같고요. 뭐 의약품,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쪽에도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M7 기업들이 얼마나 다음 주에는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날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도 기대감과 신중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오늘은 좀 소폭 상승해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0.39% 상승해서 현재 87,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0.15% 상승해서 2,000달러 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최근 2주 동안 고래 투자자들이 약 11만 개의 이더리움을 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소폭 상승해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으로 XRP 살펴보시면 0.99% 하락해서 현재 2.3달러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XRP는 2.3달러대를 횡보하면서 좀 시장의 투자자들이 언제쯤 오를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주요 알트코인 8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알트코인 살펴보시면 도지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준 모습입니다. 먼저 솔라나 살펴볼게요. 1.11% 상승해서 2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1.77% 하락했습니다. 에이다도 1.11% 상승해줬고요. 체인링크도 1.9%, 2% 가까운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익코인부터 스텔라 루멘까지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수익코인의 흐름이 좋습니다. 6.5%대 아주 높은 상승폭 기록하면서 좋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아발란체 0.12%, 스텔라 루멘도 0.36%대 강보합권으로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이누도 역시나 최근 밈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블로터 중기벤처부의 김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인들과는 달리 특정 자산에다가 가치를 연동해서 조금은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일가가 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을 출시를 해서 좀 화제입니다.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우선 USD1이 정확히 어떤 코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USD1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USD1은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USD1은 한 개의 달러, 그러니까 1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거는 USDT, 테더입니다. 그런데 USDT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60, 7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새롭게 USD1이라는 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제 발행을 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2위는 USDC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어떤 뭔가 준비되어 있는 자산이 있어야지만 연동이 되잖아요. 네. 이런 준비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은 대부분은 미 국채 아니면은 달러 예금 그리고 뭐 기타 현금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을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USD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50만 달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51억 3,135만 원 규모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정식 유통 일정에 대해서는 나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USD1은 미국 달러의 1대1 가치로 연동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아직까지 정식적인 유통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USD1의 발행이 조금은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얽혀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민감한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주 중요한 이슈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들여다보면은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회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10월에 출범을 하면서 하겠다고 한 게
자기네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겠다 하고 이제 출범을 한 거였어요. 네. 근데 디파이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금융 서비스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서비스가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디파이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USD1 발행을 계기로 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충돌 논란까지도 잠시 짚어봤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는요, 이 리플이 리플 USD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좀 출시를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플 USD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리플에서 발행을 한 코인인데요. 아직 이것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 8천만 달러, 한 2,60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리플 CEO인 갈링하우스 이분이 사실 트럼프 정권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가기도 하고 되게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발행한 리플 USD가 앞으로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조금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리플 USD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허가를 받고 발행한 굉장히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망이 좋겠는데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리플이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암호화폐 관련된 첫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이 행정명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아주 도전적인 이런 이름인데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라고 해요. 이건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금지하고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자라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냐라고 봤을 때 한 3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살펴봤을 때 이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종류가 한 2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테더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실제로 지난 14일에도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이 법안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발행자들의 요건을 매우 명확하게 한 겁니다. 아무나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좀 있고 이렇게 규제를 잘 준수할 수가 있고 이런 요건들을 많이 이제 마련을 해서 이런 곳만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확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명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율 1위가 테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더는 사실은 미국 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뒤에 오히려 중국 자본이 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더 같은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반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USDC라든지 아니면 리플 USD라든지 이런 곳들 좀 요건을 갖고 있는 곳들은 영향력이 점차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일가가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시총 2,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40조 원에 이르는 아주 큰 시장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시총을 넘어설 정도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 지니어스 법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USDC의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미국 정부가 좀 스테이블 코인을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미국의 국채와도 관련이 아주 깊은데요.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발행사들이 요건이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준비금을 미국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채를 사줄 그런 곳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테더가 갖고 있는 미국채의 보유량이 한국에 버금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채를 사들일 곳들이 많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신흥국가나 개발도상국 위주로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금융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 은행을 가려면 멀리 가야 되기도 하고 그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근데 반면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핸드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거래소 앱만 설치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보유할 수가 있고 이거를 남한테도 쉽게 보낼 수가 있고 송금, 전송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쉽다 보니까 금융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지 않은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자국 통화의 그 급등락이 매우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와 연동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채권과 외환 시장에서 매우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할 것 같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달러 패권도 유지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달러가 기축 통화이긴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의 달러 패권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 미국채 좀 최대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여전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좀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이 좀 개편이 되고 있는데 이 CBDC 중심의 접근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현재 방향성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민간이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CBDC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 실제로 얼마 전에 CBDC를 활용한 뭐 서비스를 한번 실사용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력이 계속 커지면서 국내 금융 시장이 약화될 것이다, 경쟁력이 좀 약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좀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해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게 되면 원화 유출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쉬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하반기에는 한 21조 6천억 원 수준이었던 암호화폐 해외 유출 규모가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 후에 2024년 상반기에는 74조 8천억 원으로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지금 원화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고집하고 있고 이게 국민의 참여하는 CBDC 실거래 테스트를 하겠다 하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중에 있는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일반 이용자들을 모집을 해서 교보문고나 뭐 세븐일레븐 이런 지정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에서 그 CBDC를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걸 활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지급 결제 시장에서 이런 CBDC를 도입을 하면서 조금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거의 5년째 됐죠. 그래서 5년 동안 준비를 한 끝에 실거래 테스트를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빠르다고 볼 수도 없고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 이후로 암호화폐 좀 해외 유출 규모가 3배 이상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과 한국은행은 여전히 CBDC 중심의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가 됐잖아요.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좀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이 한국은 앞으로 좀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거, 그리고 이제 일반 스테이블 코인들은 민간에서 발행한 거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지으시면 훨씬 쉽게 구분이 되실 것 같고요. CBDC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조절을 하는데도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정부 기관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혁신이라든지 기술적 업데이트 이런 거는 좀 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변화가 매우 빠르고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CBDC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뭔가를 할 때는 결정하는데 많은 의사결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데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느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CBDC가 널리 사용되면은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날 그런 위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정부가 추적 가능한 암호화폐 CBDC가 개인의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페이 서비스를 많잖아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도 많고 카드 사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CBDC를 도입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CBDC가 이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도 저의 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지금 금융 서비스나 결제 시스템 같은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력이 매우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 관련 서비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디파이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응을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른 스테이블 코인을 좀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블로터 중기벤처부의 김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8일) 금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